제가 저희 당의 많은 의원들 가운데서도 핵 노잼이어 갖고 재미있게 강의를 못해서 여러분들 어쩌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지역위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 번씩은 이 강의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느낌이 있을 터인데 복습한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치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은 무엇이고 그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당은 어떤 길을 걸어왔고 또 걸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시대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 또는 그것을 집약한 가치를 시대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 시대의 근본 문제란 무엇인가? 저는 어떤 한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아주 본질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 사회가 한 단계 더 진전하는 것이다, 진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가령 일제시대 때 우리의 시대정신은 무엇이겠는가? 일제시대에도 많은 모순과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일제시대의 근본 문제라고 하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일제로부터 독립해야만 다른 모든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기초가 형성된다. 그게 근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일제시대의 우리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항일 독립이다. 군사 독재 시절에는 무엇이겠는가? 역시 군사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일 터인데 따라서 군사 독재 시대의 시대정신은 반독재 민주화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항일 정신의 근본이 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항일의 법통을 이어받아서 군사 독재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을 수위로 해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목숨을 걸고 전개한 정당이죠. 당 총재였던 김대중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에 납치되어서 현해탄에 수장될 뻔도 했고 또 중앙정보부의 공작 차량에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평생 절어야 했고 또 심지어는 사형 선고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신군부에 의해서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투쟁해 왔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민주국가가 되었는데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어떤 나라가 민주국가냐 아니냐 이거를 판가름하는 아주 기본적인 선이 있어요. 그 선이 뭔가? 그 나라가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가 가능한 나라인가? 투표를 통해서 정권이 바뀔 수 있는 나라인가? 이것이 민주국가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세계의 역사를 돌아보면 많은 나라들에서 선거가 이루어지고 투표가 이루어지지만 그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선진 민주국가를 제외한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는 군사 쿠데타나 일어나야 정권이 바뀌었죠. 대한민국도 그랬습니다. 1960년에 4.19 혁명을 통해서 민주국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1년 만에 박정희 군사 독재가 들어서 가지고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전복해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탄에 의해서 숨졌을 때 민주화의 봄이 실현되는 줄 알았는데 이때에도 역시 전두환이라고 하는 신군부가 등장해가지고 광주의 우리 시민들을 학살하고 정권을 찬탈했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정권 교체가, 정권이 바뀌는 역사는 군사 쿠데타만 통해서만 가능했었던 나라였다. 그런데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게 1997년 대통령 선거. 김대중 민주당 총재가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정권을 바꿨었죠. 혁명을 통해서 바꿨는가? 대중봉기를 통해서 바꿨는가? 그렇지 않죠.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 투표를 통해서 정권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진정한 의미의, 교과서적인 의미의 민주국가가 된 거다. 그래서 1997년 이후에는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되기도 하고 또는 정권이 연장되기도 하는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으니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민주국가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고 권력, 국군 통수권자, 군사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일으키니까 그 대통령을 탄핵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다른 나라 같으면 그 대통령 물러나라고 계속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진압하는 경찰에 맞서가지고 과격해지고 화염병이 등장하고 돌멩이가 등장하고 그걸로 경찰로도 못 막으니까 군대가 동원돼서 탱크로 진압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땠습니까? 4개월 동안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탄핵할 것을 요구했고 그러자 국회가 여대 야소였지만 그 정당 내 여당 내의 일부 반박 의원들, 양심적인 의원들, 또 국민의 뜻에 부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을 합류시켜서 국회에서 탄핵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탄핵은 우리 헌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 특히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그 직에서 옷을 벗길 수 있도록 헌법에서 규정해놓고 있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지만 헌법이 정하고 있는 합헌적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 의식과 정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최상의 민주주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민주주의를 누가 앞장서서 일궈왔는가? 민주당이 군사독재에 맞서서 목숨을 걸고 투쟁해온 결과로 우리 국민들의 민주의식이 점점 상승하고 진전해서 이런 역사까지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민주국가가 된 대한민국이 앞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이 민주국가가 된 대한민국의 지금 시대의 근본 문제는 무엇인가? 저는 불평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경제적인 불평등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 혐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모두가 더불어서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될 핵심적인 숙제, 근본적인 숙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군사 독재에 맞서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세게 벌였던 것처럼 이제는 사회경제적 차원의 민주화 운동을 벌여야 될 때가 왔다. 사회경제적 민주화. 저는 이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여러 가지 통계와 사례, 지표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 하나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산의 불평등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재산. 이거 제가 지어낸 통계가 아니고 2022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라고 하는 것에 나와 있는 겁니다. 1990년대 대한민국 상위 10%가 가지고 있었던 부는 자산은 35%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2021년에는 어떻게 됐는가? 대한민국 10%가 차지하고 있는 부가 46%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만에 대한민국 부자들 상위 10%는 더 부자가 됐어요. 반면에 하위 50%,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절반, 국민 절반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얼마였는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자산의 21%를 우리 국민 절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그런데 2021년에는 얼마를 갖고 있냐? 16%. 오히려 줄어들었죠. 상위 10%가 자기 자산을 11%, 35%에서 46%로 11% 늘리는 동안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자기 자산이 21%에서 16%로 줄어들었어요. 이거 소득이구나, 소득. 전체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 전체 자산은 대한민국 10%가 58%, 부동산, 현금, 예금, 주식 이런 거 다 합쳐서 58%를 가지고 있고 하위 50%는 단지 6%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불평등, 이 자산의 격차가 사회적 차별과 배제, 혐오를 낳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없다. 이런 게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의 불평등, 자산의 격차는 꿈의 차이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사기획 창이라고 하는 KBS 프로그램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게 맡겨서 조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 18세에서부터 34세 청년 남녀들에게 물어보니까 말이죠. 어느 정도 산다는 상층에 있는 상층 청년의 61%는 내 미래는 내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답해요. 그런데 하층 30%, 하층 청년은 37%만 내 미래는 내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나머지 63%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뀐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뀌는데 누가 노력하겠어요? 누가 꿈을 갖겠어요? 그렇죠? 또 내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기대된다. 상층 청년, 부잣집 청년들은 73%. 10명 중에 7명하고도 더 많은 사람이 내 미래 정말 기대된다 이렇게 답하는 반면에 하층의 청년들은 42%, 나머지 58%는 내 미래 별 볼 것 없다, 별 볼 일 없다, 기대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층 청년이라고 해서 자기 미래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대다수의 청년들이 자기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갖고 있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혁명가가 되거나 또 하나는 약쟁이가 되거나. 일제시대 때 우리 청년 엘리트 지식인들이 그랬죠. 의기가 있는 청년들은 만주로 달려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항일혁명에 목숨을 걸었는데 그러지 못한 청년들은 어땠습니까? 아편굴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폐병에 걸려서 죽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청년의 모습도 마찬가지가 된다. 그런 나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우리 민주당은 이미
2010년에 이것이 시대 정신이다라고 하는 걸 간파했습니다. 어떤 선거를 통해서 간파하게 됐냐면 2010년 6월 달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간파했습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 때 나오다 안 나오다 하는 것 같아요. 그죠? 2010년 6월 지방선거 때 그때 최대의 공약이 뭐였냐면, 정책 공약이 뭐였냐면 초등학교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공약이었습니다. 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공약에 반응한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에 압승을 안겨주었어요. 시도 교육감 선거도 그때 같이 했는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공약한 진보 교육감들이 거의 전국을 석권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정책 공약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여서 이렇게 반응했겠는가. 저는 여기에 국민적인 외침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 민주당이 아주 잘 간파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국가가 국민의 실제 삶을 살펴야 된다. 그리고 빈 부를 나눌 게 아니라 모두에게, 학생이라면, 초등학생이라면 모두에게 똑같이 점심을 먹여라. 부자라고 해서 안 주고 가난한 학생들에게만 주고 이런 거 오히려 비교육적이다. 이제 국가가 국민이라면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할 복지가 필요한 때가 왔다. 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민주당은 그걸 잘 간파해서 2010년 6월 달에 지방선거를 끝내고 2010년 10월 달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거기에 보편적 복지를 당원에 채택합니다. 그래, 국민이라면 무슨 남녀노소, 빈부,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국민이라면 똑같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복지가 있고 권리가 있다. 그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 시대 정신이다. 라고 우리 민주당이 먼저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은 것을 당헌에 박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정책위원회 의장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2011년 1월 달에 3+1 산무일반이라고 하는 정책 공약을 발표합니다. 무상 보육, 무상 급식, 무상 의료, 그리고 3+1의 1반, 이 반은 뭐냐? 대학 반값 등록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보편화시키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보육, 아이들 키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제공해야 될 보편적 복지 서비스다. 무상보육 실현하겠다. 그리고 무상의료 하겠다. 국민이 병들고 아프면 가난한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국가가 치료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산무일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걸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2011년 7월 달에는 당에 2개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합니다. 하나는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 이 산무일반 외에 다른 복지정책들도 개발해내지만 이 산무일반을 실현하려면 재정계획도 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로드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연구하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헌법 119조 특별위원회, 이건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2개의 축이 이제 우리 민주당이 들고 나가야 될 깃발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2011년 11월 달에 경제민주화 43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2011년 12월 달에는 이때도 역시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강령으로 채택을 해요. 이렇게 해서 2012년 그 다음에 4월 달에 국회의원 총선, 19대 총선을 돌파하고 2012년 12월 달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승부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2012년 4월달 제19대 총선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진성준이가 그때 비례대표 됐습니다. 그랬는데 2012년 12월달 대통령 선거 문재인과 박근혜의 대결에서는 패배했죠. 왜 패배했는가? 이것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그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 과제들을 이렇게 잘 준비하고 그걸 공약했는데 왜 정작 총선에서는 승리했던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는 패배했는가? 그것은 총선 후부터 대통령 선거 시기까지 한 8개월 동안 민주당이 이걸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 이 얘기 들으면 좀 서운하실 수도 있겠는데 2012년 4월 총선을 마치고 그해 5월달 6월달에 원구성 협상을 하는데 당시의 원내대표가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정치 9단 박지원 원내대표의 원구성 협상의 전략은 뭐였냐? 우리가 18대 국회보다 의석수가 40석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원장 2석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 법률 법사위원장은 꼭 해야 되겠다. 이거 안 들어주면 국회 문 못 열어 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걸 따냈죠. 굉장한 성과입니다. 의석 위원장 2개를 더 가져오고 특히 법사위원장을 가져온 것은 향후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어서 잘한 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했다. 오히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저도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어쩌면 이번 총선 때 당신 정당의 1번 공약과 우리 정당의 1번 공약을 개원국회에서 입법하자. 이거 약속 안 하면 국회 문 못 열어. 이렇게 싸웠어야 되지 않았을까. 당시에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이었나요? 새누리당의 1번 공약이 뭐였냐? 비정규직 철폐였어요. 비정규직 폐지. 우리 당 1번 공약은 뭐였는가? 반값 등록금이었어요. 이거 약속해라. 이거 약속하지 않으면 국회 문 못 열어. 이렇게 싸웠어야 이를테면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위한 실천이 시작되는 거죠. 그 궤도를 탈 수 있었던 거죠. 그것에 입각해서 산무 일반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들을 정기국회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해 왔다면 그 성과가 그 실천이 인정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로 대선에서 승부를 내려고 했던 우리 민주당의 그런 전략이 실현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총선에서 이긴 이후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독자적으로 법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의석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쪽 국민의힘 전신당과 합의를 해야만 입법이 가능했죠. 근데 이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당시 우리가 야당이었으니까 강한 의회 전술을 구사하면서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하지 않으면 우리 협조할 수 없다. 이러면서 우리 성과들을 내려고 지난하게 노력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과를 내기가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시대정신인 사회경제적 민주화 그리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부단하고 지난하게 실천해왔던 모습을 한 8개월 동안 계속 국민에게 보여줬더라면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땠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선점했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선점했다라는 평가를 들으면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했기 때문에 결국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거 패배의 원인 여기에만 있지 않아요. 이명박 정권 하에서 동원된 댓글 부대들, 사이버 사령부, 국가정보원, 기무사령부의 비밀 요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여론을 조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정선거가 있었지요. 그런 것도 다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요인들이었겠지만
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리 민주당 내부에 안일함이 있었던 것이다. 아니 어쩌면 민당의 한계다. 시대정신을 잘 간파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들을 잘 도출해냈지만 그것이 깊이 체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를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겠다고 하는 의지까지는 보여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결과를 빚었던 게 아니었겠나. 그래서 박근혜에게 정권을 빼앗겼는데 그 박근혜는 집권하자마자 전부 다 자기 약속들을 파기해버렸죠. 경제민주화 하는 동 마는 동 중간에 그냥 포기해버렸고 보편적 복지는 자기 입으로도 다 시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012년 선거에서부터 시대정신이 사회경제적 차원의 민주화라고 하는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합의를 딛고 출범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그 합의를 다 까먹어버리고 실현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농단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국민의 외면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 역사적인 과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다른 걸 다 빼면 이 사회경제적 민주화로 우리 사회를 진입시키는 일,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인 소명이고 시대적인 소명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 외에 이전 정부가 저질러 놓은 잘못들도 고쳐야 되는 과제도 안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가와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월호 사건 때 어땠어요? 우리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국민이, 우리 어린 학생들이 배에 갇혀서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국가 공권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구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대통령은 그 시간에 어디서 뭐하고 있었느냐? 아직도 그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모르잖아요. 국민이 위험에 처하고 생명에 위태로우면 국가가 나서서 그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가여야 한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우리 국민은 이게 나라냐라고 물었던 것이고 이런 나라라면 필요 없다. 이런 대통령이라면 필요 없다. 물러나라. 이랬던 거잖아요.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나라입니다. 모름지기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줘야 될 시대적 과제를 안게 되었어요. 만약에 그 과제를 실현하지 못하면 더 이상 나라는 지탱될 수 없습니다. 어느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겠습니까? 그러니 대통령은 역대 그 어느 보수정부보다 더 보훈을 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또 무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 대표적인 장관이 고성에서 산불이 일어났을 때 전국의 소방차가 다 동원되어서 고속도로를 타고 고성으로 달려가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 다른 나라들은 막 도시를 봉쇄하고 폐쇄하고 어쩌고 할 때 우리는 봉쇄하고 폐쇄하지 않으면서도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하면서도 코로나를 극복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마스크가 부족해요. 그러니 전국의 약국을 동원해서 1인당 5장씩만 구입할 수 있다, 일주일에. 이를테면 마스크 배급제까지 실시해 가면서 코로나를 막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야, 대한민국 코로나 방역 진짜 잘한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잘못 때문에 받아 안아야 했던 숙제였다. 또 정치적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그것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대로 탄핵시키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구가하는 나라였는데 이 나라를 말이죠. 이런 정도 되는 수준의 국민을 사이버사령부, 국가정보원, 기무사령부를 동원해가지고 여론 조작을 하려고 하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정부의 비판적인 글을 썼다고, 정부의 비판적인 그림을 그렸다고, 정부의 비판적인 무슨 발언을 했다고 작가, 화가, 연예인,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목숨을 끊으려고 했잖아요. 이걸 다 복원하는 일을 해야만 했다. 그리고 남북관계. 남북관계도 곧 전쟁 날 것 같이 서로 말폭탄을 주고받고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과 우리 사이에 지금은 만약에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 야, 그거 우리 실수야. 잘못됐어. 오해하지 마. 전쟁할 생각이 없어. 라고 긴급하게 연락해야 될 연락선 하나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상대의 의중을 보고 그냥 대응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차직하면 전쟁이 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켜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회담을 하게 하고 해서 완전히 한반도의 평화 해빙 무드를 만들어냈지요. 그게 결실을 보았어야 됐는데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정권이 넘어간 것이 정말로 통탄스러운 일입니다만 이것 역시 민족사적 사명이긴 하지만 전임 정부가 남북관계를 완전히 전쟁 일보 직전까지 만들어놨기 때문에 당신이 그거를 해결해야 될 과제를 안게 되었던 거다. 그러니 당신의 시대적 숙명 외에도 세 개의 과제를 더 안게 되어서 사중의 과제를 안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펴야 했다. 그러니 당신은 몸이 바스라지도록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것이 그냥 순탄하게만 갑니까? 수구 정권들이 왜 북한한테 퍼주냐고 계속 빨갱이 정권이라고 트집을 잡지요. 예? 이랬던 것 아닙니까? 세월호 조사 그거 철저하게 하자고 하는데도 그거 안 된다고 온갖 짓들을 다 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온갖 방해와 회방을 뚫으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해왔습니다. 이것이 저쪽 당 정권으로 넘어가가지고 너무나 통안스러울 일입니다. 이걸 계승해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뒤로 후퇴되지 않도록 탄탄하게 다지고 사회경제적 민주화로 확실하게 우리 사회가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우리 민주당에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에게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석패하면서 이게 지금 역사적 후퇴를 보고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핵심으로 한 사람 중심 경제 전략을 폈습니다. 제가 이거 다 설명드릴 수가 없네요. 소득주도 성장 하나만 설명하고 또 뭐가 되나 모르겠다. 소득주도 성장 하나만 설명할게요. 이게 제일 많이 비판받는 거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국민의 소득을 높여주어서 이 소득으로 소비를 하게 하고 이 소비를 통해서 공장이 돌아가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로 성장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물론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수출 주도형 경제를 갖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조금 경제가 이상하면 중국이 조금 경기를 타면 우리나라가 곧장 타격을 받아요. 그러니 어느 정도 내수 기반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중국이나 미국이 조금 흔들려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내수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수 기반이 어디에서 옵니까? 내부 수요를 내부 수요. 돈이 있어야 수요를 사죠. 수요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돈을 국민에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돈. 소득을 높여줘야만 되죠. 소득을 어떻게 높일 건가? 두 가지 방법으로 높이자. 하나는 회사에서 주는 최저임금을 좀 높여줘서 소득을 올려줘야 되겠다. 또 하나는 정부가
복지 체계를 꼼꼼하게 잘 정비해서 그 복지하느라고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시켜줘서 사실상 소득을 늘려주도록 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전략을 썼던 것입니다. 하나는 생활비 절감 전략, 또 하나는 최저임금을 시급 1만 원으로 올리려고 하는 전략을 썼는데 이걸 너무 성급하게 했죠. 한 번에 확 올리려고 했죠. 했다가 역풍을 맞았죠. 그 역풍도 저는 돌이켜보면 과도한 역풍이라고 생각하는데 먹지 않아도 될 욕을 너무 많이 먹으면서 최저임금을 올려서 국민의 소득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전략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올렸던 최저임금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올린 최저임금이 적게 된 결과를 빚었죠. 그리고 생활비 절감, 이거는 꽤 성과를 내긴 했습니다. 성과를 내긴 했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조금 더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런 보수 기득권 세력의 수많은 도전과 방해를 뚫고 이런 사람 중심 경제의 사회경제적 민주화 전략을 착실하게 해가고 이걸 민주당 정부가 계속 이어서 더 확대해 나갔으면 사회경제적 민주화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큰 시대 정신이 제 궤도를 밟아서 이렇게 착착착 진행이 갔을 판이에요. 이재명 후보는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을 내놨습니다. 전환적 공정성장인데 이재명 우리 당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전략에서 조금 한 발을 더 나아가서 을들이 갑과 거래를 하는 데서 단체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을 개별은 갑에 맞설 수 있는 힘이 너무 없으니까 집단으로 교섭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 이걸 아예 법적 권리로 보장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공정한 경제 거래 질서를 혁파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또 동일 가치 노동에는 동일 임금을 주도록 법제화해야 되겠다. 이거를.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 차별을 막아야 되겠다. 또 하나는 기본 시리즈, 기본 소득, 기본 주택, 뭐 이런 기본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되겠다. 그러면 삶의 어려움 때문에 비굴해지는, 차별받는, 또 배제당하는 이런 일이 없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 중심 경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이거를 제도화, 법제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구상과 전략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것이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심도를 훨씬 더 깊게 하는 그런 전략이자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비전을 실현하지 못하고 야당 대표로 주저앉아가지고 지금 검찰한테 소환당하고 있으니 이 역사적 후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참으로 통분할 일이지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 일일이 하지 않아도 다 잘 아시겠지만 대내외적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는 다 극복되어 가는데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는 성장했는데 대한민국은 그 다른 나라 선진국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성장할 때 코로나 시기에도 대한민국은 성장했는데 코로나가 극복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경제가 지금 그런데 아무런 처방이 없어요. 경제 분야를 포함해서 모든 분야에서 무능해요. 생각이 없어요. 막 그러잖아요. 막 바이든이라고 뭐 이 새끼라고 그러고 막 이란 뭐 UAE에 막 적이라고 그러고 아무 생각이 없지 않아요? 아무 생각이? 네,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란 뭡니까? 검사들 데려다가 그냥 야당 때려잡는 일만 하고 있잖아요. 네? 민들레라고 하는 어디 대한 언론에 또 오늘 압수수색에 들어갔대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했다고. 명단 왜 숨깁니까? 역대 재난사고에서 희생자 명단이 실시간으로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야 유가족들도 알고 가족들도 알아서 뭐 대책을 세우든 무엇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추모합니까? 누가 죽었는지 모르는데 막 애달파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국민의 이런 비판이나 이런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비판은 무조건 때려잡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윤석열 정부의 실체인데, 그래서 그냥 애가 타지 않습니까?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마음 같으면 어떻게 좀 해버리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데, 뭔 수가 없는가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다 안 해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도 민생과 민주, 미래 이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로 정기국회를 운영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의 삶이, 국민의 삶이 고통받지 않도록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되겠다. 그리고 절대 권력자인 대통령이 국민 무서운 줄 알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위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적인 과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예비들을 지금부터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정기국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원내 원내 개혁입법 상황실을 설치를 하고 또 재정개혁 추진단을 만들고 민생우선 실천단을 만들고 다 했어요. 또 무슨 법치농단 저지대책단, 경찰 장악 저지대책단, 막 온갖 TF와 그 대책단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이런 민생, 민주, 미래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한계가 있었어요. 그 한계가 뭐냐? 국회 169석이라고 하는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모든 것을 의석수로만은 결정하지 않는 절차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소수와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회 운영의 큰 원칙이에요. 물론 그 소수도 다수하고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표결을 하는 것을 승인해 줘야 되는데 이놈의 소수는 표결을 안 하려고 그래요. 표결. 끝까지 그냥 소수 입장을 고수하려고 그러면 그게 소수결 원칙이지 다수결 원칙입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라고 배웠는데 소수가 합의하지 않으면 도대체 안 된다고 그러니 말이 돼요. 그런데 우리 국회법 절차는 소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다수라고 해서 함부로 무엇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수많은 입법 과제들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입법된 것은 민주당이 그나마 설득하고 타협하고 해서 만들어낸 민생법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납품 단가 연동제. 중소기업들 물가는 올라가지고 원가는 올랐는데 원가대로 납품 단가도 올려줘야 되는데 안 올려준단 말이죠. 대기업들이. 그러니 중소기업이 계속 손해보고 살려니까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의 월급을 올려줄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 왔으니 중소기업 하는 사람은 다 죽을 맛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원가가 오르면 오른 만큼 납품 단가도 올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법에 박아 넣었어요. 이것도 안 해주려고 하는 거를 막 사정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런 법들을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이런 법뿐만 아니라 양곡관리법,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또 뭡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처리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국회는 상임위에서 처리하고도 법사위를 가라고 돼 있고 법사위에서도 60일간 처리해 주도록 기다리다가 60일이 넘어서야 비로소 본회의에 직접 올리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본회의에 바로 올리면 바로 본회의 열어가지고 처리하는 게 아니고 한 달 동안 있어야 돼. 한 달 동안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까 말까 기다리다가 상정해서 처리하자고 합의해주지 않으면 그때야 비로소 그래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할까 말까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도록 돼 있어요. 국회법은.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본회의에 그래 상정하자라고 표결을 했어도 상정해서 처리할 때는 또 표결을 해야 돼요. 이렇게 첩첩산중으로 합의제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국회법
원칙이자 절차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가슴이 답답해 죽는 거지. 그러면서 우속을 많이 갖고 있는데 뭐하고 있냐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죠. 지난 연말에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원래 예산안은 우리 헌법에 12월 2일까지 헌법에 예산은 처리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헌법이 정한 시한을 넘겨서 12월 23일 날 처리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저쪽 정부 여당이 우리나라 160개 대재벌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줘야 된다고 고집을 부려서 그랬어요. 그거 안 깎아주면 예산안 합의 못한다. 법인세 감세. 그게 그거였습니다. 다른 중견기업들 세금 깎아준다는 것도 아니에요. 중소기업들 세금 깎아준다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 160개 최대 기업들 세금 깎아달라. 안 된다. 계속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 타협했습니다.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이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좋아. 그러면 1%만 깎아주겠다. 1%포인트로 타협했습니다. 저들은 3%포인트 깎자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민생 예산, 무슨 재정 건전성 확보한다고 민생 예산들 싹 다 삭감했었거든요. 가령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지역사랑 상품권, 골목경제 위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 싹 다 삭감했는데 이거 환원시켜라 라고 계속 싸우다가 이것도 다는 못했죠. 1조 4천억 확대하기로 합의해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 대통령실 모두에 이전한다고 그러면서 비행금지구역 뚫리고 드론한테 다 잡아내지도 못하고 말이죠. 저 대통령실 쓸데없이 이전해서 그런 거. 그래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낭비성 예산 이거 삭감해야 되겠다. 그리고 위법하게 시행령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경찰국 만들어 놓고 또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만들어 놓고 이거 예산 우리 용납 못한다. 아무리 적어도 그건 용납 못한다. 해가지고 그것도 실경이 하다가 절반씩 삭감하고 합의를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예산을 처리하도록 했다. 마음 같아서는 하나도 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없고 한 푼도 여기서 타협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싶었는데 저희들이 고집해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타협했다. 나경원 의원이 뭐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당대표 출마를 내려놨다고 그러던데 그 뭐 진짜 엄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비겁한 거 아닌가 그건? 2023년 올해 민주당의 과제도 첩첩산중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닥치고 있는 민생의 위기를 돌파해내야 되는데 저들은 민생의 위기를 돌파해내는 데는 관심이 없고 부자들, 기득권자들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서서 어떻게 우리 국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입법 정책 또 예산을 확보해낼 것인가 이런 것이 저희들이 과제입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 이재명 대표의 제안으로 30조 긴급 민생 프로젝트 제안했죠.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우리 국민들 어려운데 이 고물가에 고유가에 난방비 저희 집도 난방비가 엄청 올라가지고 아파트 관리비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 가면 춥게 살았는데 집이라는 건 원래 좀 따뜻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바람이 쌩쌩 불게 살았는데 그냥 관리비가 수십만 원 나왔다고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런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정부가 나서자 말이지. 그런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추경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난방비로 되게 두들겨 맞게 생겼으니까 금방 무슨 난방비 지원 대책을 내놨어요. 160만 가구 에너지 바우처 확대한다고. 그거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니까 저쪽에서
긴급하게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생색을 내야 될 일인데 저 사람들이 생색 내려고 그럴 거예요. 아마 내일 아침에 막 국민의힘 현수막 다 붙을 거야. 난방비 지원하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브랜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본사회,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내셔널 미니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 최저 생활선, 내셔널 미니멈, 국민의 최소 생활을 보장해주자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는 내셔널 미니멈이 아니고 내셔널 스탠다드, 대한민국 표준 삶, 기본 삶을 보장해주는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이런 정책들을 저는 추진해 나가야 된다.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재원 대책을 마련하는 단계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이 로드맵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서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이 체감케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지방정부에서 여력이 닿고 의지가 있는 지방정부에서 이거를 실현해야 됩니다. 초보적으로. 우리 지방정부에서. 우리 강서구청이 우리 지방정부였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 실험하자고 할 판인데 뺏겼어요. 뺏겨서 못할 것 같은데 우리 지방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봐라. 민주당이 단체장하고 있는 도시 어디에서는 내셔널 스탠더드가 이루어지더라 라고 해야 대통령 바꾸면 우리 국민 모두가 그렇게 살겠네 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해야 된다. 그리고 야당 탄압을 분쇄해야 됩니다. 야당 탄압 분쇄해야 됩니다. 이재명 혼자 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검찰에 함께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를 부당하게 조작수사로 얽어서 감옥에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이재명이 미워서 그렇습니까? 그렇기도 한데 민주당을 박살내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당대표가 무슨 부패 혐의가 있다고 감옥에 가두어져 있으면 그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들 찍어주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그거 만들려고 이러는 거죠. 그게 어디 남의 일입니까? 이재명 개인의 일입니까? 민주당의 일이죠. 함께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됩니다. 여기서 일체의 이탈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정당화도 해야 되는데 영남 지역 이제 어렵죠. 충남 지역 이런 데 충청 지역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교두보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영남과 충청에서 승부내줘야 됩니다. 영남과 충청에서. 그런 일들을 다 2023년도 올해 잘 해야 2024년 4월 달에 승리할 수 있다. 이거를 승리해 놓으면 그때부터는 윤석열 대통령도 저 혼자 뭘 못한다.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당장 몇 년 뒤에는 정권이 넘어가는데 정권이 넘어가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무도한 짓을 해놓고 무사할 수 있습니까? 무사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 밑에서 지금 무슨 자기 세상 만난 듯이 활개치는 무슨 검사들, 윤석열 라인의 윤검들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무슨 기소권, 수사권 휘두를 수 있겠습니까? 총선을 승리해야 이 무도함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제 궤도로 돌려놓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끝으로 이제 1년 조금 넘으면 이제 총선을 해야 되고 그 전에는 우리 당의 대표 선수들을 골라서 공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골라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도 다 당원으로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정치활동의 전형, 그러니까 평당원도 할 수 있는 정치활동의 전형을 우리 민주당이 개발해서 제시해야 하는데 그걸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로 정치는 국회의원 돼야 하는 것인 줄 알아. 하다못해 서울시의원 또는 강서구의원이 되어야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당원들도 정치하는 거죠. 일상적인 정치를 해야 됩니다. 일상적인 정당활동의 전형을 만들어서 제시해줘야 될 책임이 우리 중앙당에 있고 시도당에 있는데 그런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필수 자질 3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막스 베버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정치 철학자가 한 말이니까 받아 적으셔도 됩니다.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수많은 곤경, 핍박, 비난, 역경, 환란과 시련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좌절도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을 기본으로 하고 세 가지 갖춰야 될 자질이 있는데, 첫째가 신념입니다. 신념. 불같은 신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왜 정치를 하는지, 나는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지, 나는 왜 민주당원인지, 나는 민주당원이 되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나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나는 대통령이 되어서, 나는 구청장이 되어서, 나는 구의원이 되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왜 하려고 하는지가 뚜렷해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는 그거를 신념에다가 윤리를 붙여서 신념윤리라고 불러요. 신념윤리를 갖춰야 돼. 윤리적 수준이 윤리적 수준. 그러니까 정치인이 갖춰야 될 도덕이다 이런 거죠. 신념을 갖춘다라고 하는 거. 신념이 없으면 그건 정치인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책임의식이 뚜렷해야 됩니다. 자기 신념이 강한 건 좋은데 이놈의 신념대로 정치를 하다가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은 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 신념만 좋다고 막 달려들다가 세계대전 일으키고 600만 유태인을 죽인 게 이틀러 아닙니까? 신념이 아주 뛰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책임률은 빵점인 사람이지. 그러니 정치인이라면 책임의식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것도 책임도, 책임의식도 이걸 갖춰야지. 윤리적 수준에서 갖춰야 되는 것이다, 이거. 정치인의 윤리다, 윤리, 도덕이다. 그리고 이 신념과 책임 사이에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균형 감각적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매번 재보고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딱 하는 것이 신념과 책임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거다. 감각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균형 감각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은 아니고 훈련돼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훈련돼야 됩니다. 학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 감각이 발생하지요. 신념윤리, 책임윤리, 균형 감각. 이거를 갖추고 있는 정치인이 누군가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념이 앞장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책임의식이 너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이 균형 감각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잘 살펴서 그런 사람을 우리의 대표로 내놔야 되고 또 이런 걸 잘 판별하자면 우리 스스로도 이 세 가지 자질을 잘 갖추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게 당연히 갖춰야 될 기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첫째 가는 과제는 뭔가? 첫째 가는 과제는 뜨거운 가슴을 갖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목숨을 걸고 벌여왔는데 우리 선배들을 지금은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의가 있어야 된다. 사회경제적 민주화야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강령과 정책으로 채택한 보편적 복지와 경제 민주화야말로 이 시대의 시대 정치인이고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들고 나가야 될 깃발이다. 여기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불같은 가슴, 불같은 신념을 갖추는 것이 우리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당원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대정신, 시대과제, 그리고 우리 입법, 또 예산의 성과, 그리고 기본사회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벨리비즈를 통해서 시청해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도요, 이런 교육 너무 좋아요. 논리적으로 말해서 이해가 쉽다. 당원님이 자랑스럽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시기도 했습니다.